추워서 더 밖에 못 있겠어요. 오늘의 걸작은 60년대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김기영 감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날 죽이려고 지약을 쳤지? 응? 내년도 이젠 사람을 죽이게끔 됐니? 1960년대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김기영 감독. 실험적이었던 그의 작품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화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영 감독. 그는 연극과 영화를 사랑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이후 1955년 버려진 미국 영화 장비로 2편의 영화를 만들며 데뷔하게 된 김기영 감독. 그렇게 그는 연극과 영화를 사랑한 의학도에서 단숨에 흥행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내 영화는 이 부원부스럼을 바깥에서 약을 바르고 만진 것이 아니라 째가지고 속을 표현은 그런 형식을 취해와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만들어온 김기영 감독은 1998년 영화처럼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서거 20주기를 기념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김기영 감독. 그의 영화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전시, 하녀의 계단을 오르다. 시네아스트 김기영 20주기 기념전입니다. 네, 오늘 걸작은 미술이 아니라 영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화 전시, 형광등 전시, 사진전, 제가 프로그램 얼마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네. 했어요. 영화 전시까지 제가 다녀왔는데 이번 전시는 저는 유용했어요. 아주 유용했습니다. 일단은 동선이 짧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네, 좀 쉽게 접근이 되죠. 그렇죠. 미술 작품과는 다르게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마크 테토 씨는 이게 사실 한국 영화사잖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사를 모르듯이 잘 좀 접근하기가 난감하고 좀 당황스러웠을 것 어땠어요?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두 분보다 오히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번에. 만약에 뭐 미국의 옛날 영화에 대한 전시 가시면 뭐 히치콕이나 사실 그때 영화 나왔을 때 그 사회적 뭐 배경이나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마크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전시. 네.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들이 주제는 많았기 참, 때문에 충분히 몰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굉장히 주제가 마음에 드셨나 보죠. 거부입니다.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본연의 욕망을 좀 끌어내는. 욕망. 아니 저는 일단 전시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김기영 감독의 사진들이 쭉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진 중에서 저랑 꼭 닮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옆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보세요. 어머,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상호 아나운서. 제가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해서 네.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냐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메신저로 내 사진이에요, 이러면서. 하녀 하녀 이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굉장히 강렬하죠. 2010년에는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됐습니다. 여전히, 임상수 감독이. 수작으로 꼽히는데 보셨죠? 리메이크 작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화가 하녀고요. 김기영 감독의 하녀, 또 그다음 화녀, 충녀 그 시리즈가 있고요. 몇 시리즈? 또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한 하녀도 잘 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60년대 하녀가 2010년대 하녀보다 더 세요. 스토리가 더 뭐랄까 좀 파격적으로 끝나잖아요. 결말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기영 감독 그 회고들을 좀 보면서 요즘 이 감독과 좀 선이 닿아 있다. 이 감독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네. 제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서 박찬욱 감독이 나도 그 얘기하려고 어떨까 했어. 싶어요.
얹혀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스토리텔러의 네. 측면보다는 보다는 뭔가 그런 표현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미지와 사운드를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예. 그런 어떤 미학적인 효과들을 좀 연출 기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약간 허리우드 영화에 그 옛날 그 고전 히치코크 역시. 예. 또 얹어가시네. 예, 보면은 네. 특히 흑백 영화 한여의 경우 예, 예. 보니까 그 심리적 상황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긴장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그런 금속성의 네. 음악이 나오고 그런 음악 나오고 그다음에 또 끔찍한 대상물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쥐 같은 거 예.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네. 그 김기영 감독이 프로이트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예, 심리적인 상황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짜 장면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미국인인 마크 타투가 보기에는 이주은 교수님의 이 분석, 비교 네. 분석 맞습니까? 히치콕과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도 미국 사람으로서 그냥 두 분은 감독님 두 분은 되게 뭐 혁신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뭐 예를 들면 뭐 호러 영화 이렇게 벗어나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 긴장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뭐 현재로서도 그런 뭐 옛날 영화 보면은 요즘 나오는 그 뭐 호러 영화나보다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다른 긴장감.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한 마디 얘기하면은 disturbing이에요. 이게 무섭다, 뭐 scary보다 disturbing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 다. 디스터빙을 예. Disturbing.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영화 계속, 끝나고 예. 뭔가 좀 영화 끝나고 나오고 불편한.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게 뭐였을까? 긴장되고 계속 약간 머리에 약간 트러블 있는 약간 사실 당연한 그 혼란스러운. 네. 히치콕 감독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네네. 새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김기현 감독의 작품에서도 쥐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로 말하자면 공포스러움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게 사실은 그 공포 영화의 저는 정수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김기현 감독이 히치콕 감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김기영 감독님이 실제로 그 감독이기 이전에 대단한 영화광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당대 영화들은 계속해서 섭렵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심리 스릴러 연출 이런 측면에서는 히치콕 감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1997년에 젊은 그 영화광들이 다시 이제 김기현 감독을 알아보고 이제 지지하면서 재조명이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다시 주목받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영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영화들과 다른 영화들에 대한 어떤 갈증들이 막 이제 폭발한 거죠. 그때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해외 감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도 예. 끌리게 되면서 당연히 뭐 히치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누벨바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한테는 어떤 감독도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기영이라든가 이만희라든가 이런 감독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발굴하고 네네. 찾게 된 거죠. 근데 80년대에는 좀 소비성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소비성도 에마 있었고 부인 같이. 그때는 왜냐하면 예. 검열이 너무 심해서요. 뭔가 이렇게 막 그 되게 이렇게 그 내 표현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렛이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폭발된 거죠. 표현을 마음껏 하고 싶다. 그렇죠. 김기현 감독님 작품 중에 이 작품 한 번 꼭 보고 싶었다. 다시 보고 싶다. 저는 그 보니까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이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가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꿈과 현실이 막 이렇게 뒤섞이고 예. 약간 동양의 왜 호전몽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도 또 서양의 좀비 같은 느낌도 나면서 네네. 굉장히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을 끌어요. 그 유명한 그 네. 뻥튀기 기계가 나오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무슨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을까? 뻥튀기가 그 몸이 뒤섞여 있는 남녀 위로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런 글쎄요, 김기영 감독이 그런 오브제들을 잘해요. 사용한 거는 어떤 예술적인. 그건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일단 보세요. 뻥튀기에는 그 60년대, 70년대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60년대에서 70년대가 영화적으로 정말 모든 실험들이 다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무조건 해요. 다 해보네요. 네. 내가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장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뻥튀기도 한번 튀겨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표현 양식이라든가 기법을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용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 시기가. 아, 그렇군요. 1960년대부터 영화 사랑이 남달랐던 우리나라는 2017년 조사 결과 한 해 동안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4.25회로 세계 2위를 차지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직후 문화 생활이 없었던 1960년대 당시 새로운 시각 매체였던 영화는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 체험이었는데요.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제작된 영화의 편수는 무려 1,505편.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1990년대보다도 더 많은 영화들이 제작됐는데요. 그 가운데 유현목, 신상옥, 그리고 김기영 감독이 트로이카를 이루며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60년대 화려했던 한국 영화는 과연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한국 영화의 거장 김기영 감독의 작품을 통해 그 시절 영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유현목, 신상옥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김기영 이렇게 세 감독을 트로이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 세 감독은 그러니까 50년대 초중반에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요. 네. 네, 네. 60년대 초에 어떤 대표작을 만드시고 60년대 내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현목 60대 초를 얘기를 하면 유현목 감독님은 오발탄이라는 작품이 있고 신상옥 감독님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같은 작품이 있고요. 유현목 감독님은 어떤 예술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리얼리즘적인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데 좀 집중을 하셨고 신상옥 감독님은 이른바 웰메이드 상업 영화의 어떤 귀재셨고요. 네. 김기영 감독님은 이런 어떤 그런 그 당대 사회의 현실의 공기 같은 것들을 담아내면서도 현실을 비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주의적으로 네, 영화를 네. 만드셨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오케이요. 근데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안 하나 했죠. 한번 해보실래요? 스릴러네요. 진짜 이 밤에 들으니까. 옛날 영화들을 보면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 느낌 없었어요. 옛날에 뭐 흑백 영화 보면은 흑백 영화의 시작은 사실 그 사일런트 무비, 네네네. 소리 아예 없는 영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흑백 영화들은 저도 봤을 때 뭐 약간 뭐 목소리나 뭐 이상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한국 왜 영화? 여기 다를까 했는데. 기술적인 이유인가요? 우리나라 왜 그랬어요? 기술적인 것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더빙을 다 했었고 어떤 배우의 목소리를 항상 이제 해주는 심지어 그 전속 성우도 성우가 있었고,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외국 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뭐 억양도 그렇고 악센트도 그렇고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뭔가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절만 하더라도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연극처럼 원래 연극에서 지금도 우리가 연극을 가면은 좀 다르죠. 대사가 톤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쪽에서만 이제 쓰이고 있는 네네. 뭔가 이렇게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극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영화도 일종의 그런 식의 양식화되어 있는 연기와 발성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네, 좀 특별했던 기록 가운데 하나가 김기현 감독이 당시 영화를 굉장히 조금만 제작하는 영화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만들었나 봤더니 35년 동안 32편. 1년에 한 편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조금 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화 산업이 되게 중심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화를 이제 그런 그 인기 감독들 특히나 많이 찍은 건데 네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이제 활동 중이신 임권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1970년에 무려 총 갖다 8편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예를 들어 신상업 감독도 7편을 찍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감독들이 뭐 7, 8, 10편 뭐 이렇게 찍은 경우들도 있었고 보통은 한 3편에서 한 5편 정도입니다. 김기현 감독님 왜 이렇게 영화를 뭐 조금만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이 다작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과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기현 감독님은 이제 본인의 프로덕션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제작과 연출을 겸하시고 또 미술이나 소품까지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큰 영화사에 소속돼가지고 시스템 속에서 영화를 만드신 게 아니라 본인이 제작비를 조달하시고 이제 공들여서 영화를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셨고요. 작가네, 작가. 예, 작가주의 영화였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는 영화를 만드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끝에 그 망하지 않는 게 망하지 정말,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 그렇군요. 네. 자신만의 개성 강한 색깔로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기현 감독. 이런 그의 작품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시대를 앞선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쥐는 약으로 잡아 쥐약이 선반에 있으니 이 아래로 너를 떨어뜨려서 죽이지. 시대를 앞선 실험적인 그의 영화는 오늘날까지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파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그 이윤심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꼬리만 봐도 저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아니 그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쥐,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닭모이,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뻥튀기기. 네, 뭐 아무튼 이런 그 영화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소재,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거죠. 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김기현 감독에게. 예. 쥐. 김기현 감독의 영화 속에는 뭐 계단, 독약, 담배 뭐 이런 소품뿐만 아니라 이걸 소품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쥐, 닭, 꿀벌 뭐 이런 것들이 오브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김기현 감독님은 그 생전에 인터뷰에서 그 인류가 다 멸망을 하더라도 쥐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존 본능 같은 것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저 쥐들은 다 어디서 잡아왔나요? 그 김기현 감독님이 네. 이 워낙 영화에 쥐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예 그냥 소품을 위해서 쥐를 기르셨다라고. 근데 참 그 작품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암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예, 저는 복선으로 봤는데 한여 처음 시작할 때 실뜨기, 그 이제 자녀들이 실뜨기 장면을 하는데 이게 뭔가 그 사건을 꼬이게 하면서도 사건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전시 보면서 너무 잘 해석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 각 공간, 이 각 방의 의미에 대해 거기 써 있었어요. 전시관에서도. 예를 들면 계단 또 나오고 또 이 계단 또 나오고 근데 역시 그거 어떤 그 원조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 안에 각 사람의 공간은 약간 그 사람하고 약간 그 가족 안에 그 사람의 계급이나 그 가족 안에 식구들 중에 그 사람의 위치 되게 알려주는 그래서 뭐 집주인의 뭐 가장 이렇게 뭐 위에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내려가고 다른 식구들과 이 관계들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피아노 방도 있었어요. 피아노 방. 예. 그 피아노 방은 그 영화에서
딱 그 한여의 방에 뭐 옆에 있었어요. 네네. 베란다를 통해서 연결이 네, 되죠. 베란다 통해서 뭐 연결돼 있어서 또 거기서 관계 담는 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뭐야, 식모살인 사건에서 사실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한여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는 게 글쎄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기영 감독님이 어떤 흥행과도 연결되는 예.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의 경우에는 경북의 한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충녀 같은 경우는 극장의 사장, 본부인, 첩, 이 빚어낸 또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것도 사실은 그런 얘기 흔해요. 예.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이 그로테스크하고 뭐 기괴하고 표현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감독이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있는 현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비틀어내고 그리고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네. 만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지점도 이런 쪽입니다. 네.